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질런트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낮 기온은 상당히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 편한 날씨인데요. 저희가 웹캐스트를 준비하기 전에 한 2월 달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요 정도 날짜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날씨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드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틀 전에 생긴 그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이 웹캐스트를 몇 번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어떤 단말기를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음성보다는 데이터 쪽에 많은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요. 지금 2014년 현재 이미 음성보다는 데이터 서비스 쪽이 이미 활성화돼 있고 그 부분이 상당한 단말기의 어떤 로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단말기 모두가 지금 현재 보시면 다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이 음성 기능보단 데이터 서비스에 이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신 기술 자체도 많이 발달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LTE가 아닌 LTA라고 불려서 LTE 어드밴스드 라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서비스 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테스트 방법과는 다른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테스트가 되어줘야 되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에질런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원박스 테스터가 있습니다. 원박스 테스터라고 한다면 이제 베이스테이션 에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베이스테이션 에뮬레이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LTE 어드밴스드까지 지원이 되는 원박스 테스트를 새로 출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 개발하시는 단말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에질런트 기술지원부에 계신 박정태 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정태 차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에질런트에서 LTE와 그리고 LTE 어드밴스드 관련된 PXT 장비와 UXM 장비를 지금 현재 제가 지원하고 있는 에질런트의 박정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UXM 장비 자체에 대한 어떤 데모 부분에 대한 어떤 슬라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박정태 차장께서 방금 소개를 해주셨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에질런트가 여러 개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자계측기 사업 부분이 이제 8월 1일부터 키사이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장 슬라이드를 보시면 에질런트와 키사이트의 로고가 같이 보이실 텐데요. 향후 전자계측기 쪽은 이제 키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장비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언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서 이제 좋은 질문들을 뽑아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상품을 또 드리는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후 1분부터 바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일 소개드릴 저희 에질런트 E7515A UXM 장비는 LTE 기술이 아닌 최근에 이제 곽광시되는 LTE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일 처음 LTE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UXM 장비를 가지고 최근에 나온 LTE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과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IP 데이터 스루풋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단말기 자체의 수신 성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수신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기존의 3G나 2G 기술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말기나 칩셋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들과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시퀀스들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UXM 장비에 대한 서머리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TE 기술에 대한 동향인데요. 2014년 현재 97개 나라에서 263개의 그 LTE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역시 약 거의 1빌리언, 10억 개 정도죠. 10억 개 정도가 그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0억 개의 그 단말기들이 주로 미국과 아시아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피처폰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셀룰러 네트워크 단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최적화시켜서 좀 더 빨리 사용자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0억 개의 그 단말기 수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그 여러 사업자들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미주 쪽에 그 버라이존이나 AT&T 같은 사업자, 그리고 국내에도 물론 가장 먼저 LTE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리고 LG U+ 모두 다 지금 현재 LTE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옆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LTE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들을 만족시켜 나가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넓은 밴드위스를 가져가고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그 하나의 캐리어가 아니라 2개 혹은 최대 5개까지의 그 캐리어를 묶어서 데이터 서비스를 높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응답 속도가 그만큼 기존 그 3G 기술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좀 더 그거에 대한 응답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LTE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스펙트럼 이피션스가 향상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하나의 캐리어 안에서도 데이터 스루풋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멀티플 안테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캐리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4라고 해서 다운링크의 속도가 맥시멈 150Mbps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20M 밴드위스 2개가 사용이 돼서 300Mbps의 데이터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게 되면은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외 사업자들도 카테고리 6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더 높은 데이터 속도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개의 캐리어가 2x2 마이모로 해서 300메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그 LTE 스탠다드에 보시게 되면은 5개의 캐리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2x2 마이모 기술이 아니라 8x8 마이모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그 한 네트워크 안에서 3기가 bps의 데이터 속도까지 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TE CA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LTE 네트워크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어지고 단말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기존의 3G 같은 기술을 보시게 되면은 뭐 페이딩 효과라든가 그냥 인터피어런스 그런 이제 우리가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었는데요. LTE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마이모 기술이라든가 단순히 하나의 캐리어가 아닌 2개의 캐리어 혹은 그 이상의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복잡하게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단말기가 모두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그 3G 같은 경우는 뭐 많아봐야 42메가 정도의 그 데이터 속도를 냈었는데 반해서 LTE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연말이 되게 되면 300Mbps, 즉 한 8배 정도의 그 데이터 속도 향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말기 역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그 엔드-투-엔드 IP 데이터 스루풋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엔드-투-엔드 IP 데이터 스루풋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테스트를 가지고 물리 계층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의 모든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버 테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말기와 물려서 이제 단말기와 장비 사이에 어떤 RF 성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간섭 신호라든가 뭐 페이딩 효과 같은 신호들 없이 말 그대로 단말기의 기본적인 성능만을 보게 됐는데요. 그게 LTA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 캐리어가 합쳐지고 또 최대 4x2 마이모라는 기술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장비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묶여져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 UXM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부분은 컨포먼스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즉 시스템 레벨에서 이 단말기가 이제 시장에 나가도 되겠다라고 합격, 불합격을 받기 이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테스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각각의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든가 아니면 파워 레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의 시퀀스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복잡한 시퀀스들을 얼마만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5가지의 그 테스트 타입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단말기를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보여주는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컨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GCF라든가 PTCRB에서 이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RF 성능을 기본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단말기의 프로토콜 성능을 보는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성능을 보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RCT, PCT, RR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장 그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야 되는 테스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말기의 기본적인 성능을 보기에 가장 이제 최적화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만을 보기 때문에 단말기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성능을 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드 테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그 개발 중인 단말기를 가지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 즉 상용망에서 이제 단말기와 붙여보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상용망과 붙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단말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실제 상용망에 나가게 되면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똑같은 시험을 하게 하더라도 시간대가 바뀌게 되면 그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위치를 약간만 이동을 하게 되면 환경이 확 변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그만큼 어떤 단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랩 IoT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가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랩 안에서 실제 상용 네트워크 장비를 가져다 놓고 단말기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반복적이고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좀 더 효율적이긴 한데 그 실제 상용 네트워크를 그 랩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그 연구소들이, 즉 랩을 설치해야 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랩을 사용하기 있어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들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랩 베이스드 퍼포먼스 테스팅이라고 해서 첫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테스트 성능들만 보는데 반해서 이 랩에서 퍼포먼스 테스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RF나 프로토콜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즉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소모 전류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최대 맥시멈 스루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그 규격에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사업자들에 있어서 이런 테스트들을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을 꾸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문제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고서는 좀 해결을 하기가 또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DVRF 테스트인데요. 이건 RF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 그 컨포먼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규격에 정해져 있는 테스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어떤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개의 그 단말기들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표준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표준화된 절차를 테스트 받기 전에 단말기 개발자나 칩셋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른 그 부분들까지 다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컨포먼스 테스트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테스트 프로시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네 번째 랩에서 하게 되는 퍼포먼스 테스트, 즉 IP 데이터 스루풋이라든가 배터리 드레인, 즉 소모 전류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컨포먼스 테스트 쪽에 그 수신 성능 테스트, 수신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기존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콜박스뿐만 아니라 뭐 페이더라든가 다른 그 인터피어런스 장비들이 다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 UXM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그 하나로 집적화를 시켜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포먼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화된 테스트 규격만을 요구하지만 실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기 전에 여러 복잡 다단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복잡한 부분들을 간결하게 또 효율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 E2E IP 데이터 스루풋입니다. E2E는 이제 end to end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테스트 모드상에서 단말기의 성능을 보는 데이터 스루풋 측정이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단말기가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파일 전송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히 스루풋을 보는 건 아니고요. 스루풋만 그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테스트 하나를 가지고 물리 계층부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모두 다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테스트를 가지고 오버롤하게 모든 테스트 결과를 다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테스트를 가지고 모든 포인트의 그 문제점들을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나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기술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기본적인 데이터 스루풋을 보게 되면서 페이더라든가 이제 간섭 신호를 넣게 되면 성능이 바뀌게 되고요. 또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데이터 스루풋을 이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루라든가 이틀 이상을 단말기와 장비를 돌려놓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결과값이 우리가 예측한 결과값이 안 나오고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셋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숙련된 어떤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고서는 테스트 환경 때문에 단말기의 성능이 아닌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말기 성능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IP 데이터 스루풋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그 어떤 랩에서 즉 개발자분들께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3GPP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UMTS 부분과 LTE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준화를 시키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모두 다 검증을 할 수 있게끔 규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그 3GPP 내에서 37.901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그 IP 데이터 스루풋, 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다 합친 데이터 스루풋 테스팅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세 개의 네모가 쳐져 있을 겁니다. 실제 시스템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박스 테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지원을 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원박스 테스터에 어떤 랜이라든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제 PC 형태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단말기 앞단에 보시면 채널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채널 에뮬레이터만 해도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하고 복잡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박스 테스터 말고도 채널 에뮬레이터라는 그 독립적인 그 하나의 시스템 장비가 필요로 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3개의 컴포넌트가 동시에 단말기와 동작을 하고 정확한 결과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펙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LTE 부분하고 HSP,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MTS, 즉 WCD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격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 3G 같은 경우는 TCP/IP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테스팅하게끔 되어 있고요. LTE 같은 경우는 이제 UDP 기반으로 IP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지금 현재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보시면은 뭐 각각의 파워 레벨에 따라서 혹은 그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그 채널 환경에 맞게 대해서 데이터 스루풋을 검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좀 낯선 용어들이 보실 겁니다. HSPA 쪽에 보시면 PB, PA, VA 이런 용어들이 보이실 거고요. LTE가 붙으면 이제 앞에 E라고 해서 이볼브드가 붙은 또 각각의 프로파일들이 보실 건데요. 요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상용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어떤 페이딩 환경들을 각각으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정형화된 프로파일을 장비와 단말기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LTE의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50Mbps라든가 300Mbps의 어떤 데이터 스루풋을 다 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서브 프레임 안에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유저 데이터들을 다 넣게 되면은 장비와 어떤 네트워크 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는 많이 보낼 수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서브프레임 0와 서브프레임 5, 즉 중간중간에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넣게끔 지금 현재 그 스탠다드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스루풋이 조금 더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뭐 카테고리 4 같은 경우는 150Mbps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 규격에 정해져 있는 대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 120Mbps 정도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기존과는 다르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그 UDP라든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IP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오버헤드도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테고리 6, 즉 300Mbps의 성능을 내는 부분인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요 300M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2x2 마이머와 그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 그리고 20M의 밴드위스와 가장 높은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을 이제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300M가 나오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의 헤더가 붙게 됩니다. 즉 제일 밑에 물리계층으로 보게 되면은 그 헤더 정보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데이터 정보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300Mbps라고 하는 것은 이 헤더 정보와 데이터 정보가 합쳐진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시다시피 실제 OTA 레벨, 즉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300Mbps가 나온다고 해도 TCP 레벨, 즉 IP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약 20Mbps가 줄어든 어떤 그런 성능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TCP 같은 경우 혹은 UDP 같은 경우 그 각각의 그 프로토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 OTA 레벨에서는 300Mbps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 TCP 레벨 같은 경우는 아이디얼하게 약 20M가 빠진 그 데이터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단말기라든가 칩셋을 개발하는 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UXM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이제 단말기와 장비를 물려서 데이터 스루풋을 측정하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보시게 되면은 다운링크와 업링크 쪽에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는 IP 레이어와 OTA 레이어의 데이터 스루풋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그 저희 에지런트 기술 지원에서 LTE 쪽을 전담하고 계시는 박정태 차장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장비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는 그 데이터 스루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임페어먼트가 있을 시 그리고 임페어먼트가 없을 시에 실제 데이터 스루풋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10MHz를 지원하는 캐리그레이션 단말을 이용했을 때 다운링크로 146Mbps가 나오고 그리고 업링크는 25Mbps가 나오는 것을 UXM 장비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그 10메가를 지원하는 캐리 어리게이션 단말의 경우에 페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이즈가 없을 시에 실제 나올 수 있는 맥시멈 스루풋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셀하고 세컨더리 셀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셀 및 세컨더리 셀에서 그 에즐런트 UXM 장비는 페이딩이라든지 노이즈를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별로 따로 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프라이머리 셀에 대해서만 멀티패스 페이딩을 주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운링크에서 137.6Mbps로 스루풋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 멀티패스 페이딩을 준 환경에서 AWGN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은 추가한 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프라이머리 셀에 대해서 스루풋이 코드 워드 0 그리고 코드 1 각각에 대해서 스루풋의 경우에는 그 페이딩을 추가했을 경우에 스루풋이 33에서 대략 한 34Mbps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 이후에 AWGN을 저희들이 추가했을 경우에는 스루풋이 대략 16, 17Mbps로 해가지고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BLER 같은 경우에는 페이딩을 추가한 후에는 그 BLER이 대략 10% 정도로 그리고 AWGN을 추가한 후에는 BLER이 대략 50%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코드워드 0 그리고 코드워드 1 각각에 대해서 다운링크 트랜스미션 및 리트랜스미션 횟수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다운링크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에크와 네크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WGN 및 페이딩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에크와 네크가 트랜스미션이 3번까지 전송이 돼서 리트랜스미션 된 어떤 그런 환경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셀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페이딩하고 AWGN 노이즈를 프라이머리 셀에만 저희들이 인가를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셀 같은 경우에는 코드워드 0하고 그리고 코드워드 1에 대해서 각각 스루풋이 36.6Mbp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BLER의 경우에는 0%로 BLER이 지속적으로 0%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그 다운링크 트랜스미션 및 리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BLER이 0%이기 때문에 100%로 그 에크를 100% 다 받아서 한 번의 어떤 트랜스미션을 통해 가지고 스루풋이 100% 다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프라이머리 셀 및 그리고 세컨더리 셀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버올 화면을 보게 되면은 페이딩을 추가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AWGN을 저희들이 추가했을 때 스루풋이 각각 다르게 감소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페이딩 후에 AWGN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OTA 환경에서 다운링크가 대략 107.7Mbps로 상당히 스루풋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그 AWGN을 오프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그 다음에 페이딩의 경우에도 오프를 하고 저희들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루풋이 다시 146Mbps로 회복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에즐런트 UXM 장비에서는 4x4 그 다운링크 마이모 환경에서 각각의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해서 각각의 독립적인 AWGN 및 그리고 페이딩을 각각 인가해서 손쉽게 단말의 어떤 스루풋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상당히 손쉽게 테스트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박정태 차장께서 저희 에질런트 UXM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 스루프 테스트를 뭐 페이딩이라든가 간섭 신호라든가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나의 장비 안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RX 테스트입니다. 즉 3GPP 스탠다드에 규격되어져 있는, 정의되어 있는 수신기 테스트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통적으로 하나의 원박스 테스터를 가지고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섹션 7, 즉 기본적인 RX 테스트를 위주로만 이제 테스트를 해 오셨는데요. 나머지 8장이라든가 9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레벨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페이딩이라든가 간섭 신호 등인가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원박스 테스트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시스템 레벨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테스트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에질런트 UXM 장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 테스트들을 효율적으로 또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RX 센시티비티 테스트인데요. 챕터 7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센시티비티 레벨, 수신 감도라든가 맥시멈 인풋 레벨을 위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박스 테스트들도 지원을 하던 부분이고요. 각각의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에 따라서 이제 센시티비티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아니면 맥시멈 인풋 레벨이 어느 정도 가는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즉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가 묶인다고 해서 기본적인 테스트들이 없어지거나 더 추가되거나 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8입니다. 챕터 8 같은 경우는 항목이 상당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싱글 안테나 혹은 멀티 안테나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또 나뉘어지고요. 마이모 기술도 2x2가 있고 4x2, 즉 송신기 쪽에서 안테나를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모듈레이션 성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클로즈드 루프라든가 오픈 루프, 즉 단말기와 장비산의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존의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독립적인 셀과 채널 에뮬레이터 그리고 간섭 신호까지 하나의 박스 안에서 모두 지원이 되게끔 저희 UXM 장비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8장에 있는 테스트들을 거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원박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장인데요. 9장 같은 경우는 CSI라고 해서, CSI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뭐 드라마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입니다. 즉 기지국이 단말기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들을 받게 되는데요. 보시면 화살표에 나와 있듯이 CQI라든가 PMI라든가 RI 같은 파라미터들로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CQI 같은 경우는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단말기가 느끼고 있는 채널의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단말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전의 기술이었던 뭐 GSM이나 이런 부분들에선 없었던 기술이고요. 즉 3G로 넘어오게 되면서 새롭게 생겨진 기술입니다. 즉 단말기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기지국 쪽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PMI입니다. PMI 같은 경우는 프리코딩 매트릭스 인디케이터입니다. 프리코딩 매트릭스 인디케이터는 뭐냐면은 즉 이 인디케이터를 기지국이 단말로부터 받음으로써 내가 처음에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코딩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셀룰러 기술에 적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I입니다. RI 같은 경우 랭크 인디케이터인데요. 여러 가지 멀티플 안테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패스를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냄으로써 단말기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수신 성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단말기로부터 받아서 장비가 실시간으로 단말기에게 좋은 채널 환경을 주고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PMI라든가 RI 같은 경우는
현재 에질런트 UXM만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스템 레벨이나 이런 레벨이 아닌 원박스 레벨 자체에서 이 파라미터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단말기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말기 쪽에서 이제 어떤 뭐 로그를 받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작을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장비 화면에서 CQI와 RI 화면이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채널 에뮬레이터가 장비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채널 에뮬레이터 환경에 따라서도 그 CQI가 또 혹은 RI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박정태 차장께서 장비 화면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는 CSI 매저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단말이 CQI를 어떻게 리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 임페어먼트가 있을 때 CQI가 어떤 식으로 리포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XM 장비에서 매저먼트 탭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일단은 periodic 그리고 aperiodic 그 다음에 RSRP, RSRQ 매저먼트 컨피그레이션을 저희들이 단말단에서 리포팅 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periodic CSI 리포팅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한 후에 CQI, PMI, 피드백 타입을 모두 원제로로 와이드밴드 CQI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링크 스루풋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스루풋 화면과 마찬가지로 146.4Mbps 가량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에질런트 UXM 장비에서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링크 어댑테이션 기능하고 랭크 어댑테이션 기능인데 링크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CSI 베이스드 스케줄러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랭크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PMI RI 모드에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댑틱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랭크 어댑테이션을 또한 그런 어떤 피처를 확인하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랭크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질런트 UXM 장비에서만 유일하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피처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들 에질런트 장비가 상당히 강력한 장비로 어떤 그런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CSI 베이스드 스케줄러에서 CSI 베이스드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말이 리포팅하는 CQI 베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CQI를 0부터 15까지 리포팅을 하게 되는데 각각 리포팅하는 CQI 각각에 대해서 MCS를 저희 장비단에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각의 CQI에 대해서 MCS를 조정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QI 베이스드 어떤 MCS로 해서 장비단에서 단말단으로 다운링크 시그널을 내려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CQI 베이스드 스케줄러를 온한 상태에서 각각의 서브 프레임과 그리고 각각의 코드워드 두 개의 코드워드 모드에 대해서 CQI 베이스드 스케줄러가 동작하도록 한 상황이고 저희들 이 부분을 임의로 어떤 특정 서브 프레임에서는 특정 MCS로 저희들 고정해서 또한 나가게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서브 프레임과 모든 코드워드에 대해서 CQI 베이스드 스케줄러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CQI가 15로 이제 단말단에서 리포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CQI가 15인 상황은 그 AWGN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딩이 없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어떤 채널 퀄리티 환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환경에서 또한 RI 같은 경우에는 단말에서 2로 현재 리포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어떤 이런 환경 하에서 멀티패스 페이딩을 이제 프라이머리 셀에 가해주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CQI가 단말단에서 채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CQI가 대략 9에서부터 14까지 베리에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RI 같은 경우에는 계속 2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한 AWGN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CQI 같은 경우에는 단말단이 채널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CQI를 7에서부터 대략 12까지 정도 리포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RI 같은 경우는 계속 RI가 2였었는데 지금 1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딩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추가된 환경에서 채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말단에서 채널 퀄리티를 다르게 이제 리포팅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 화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한 스루풋을 확인하게 되면은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107Mbps로 대략 약간 어떤 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노이즈라든지 아니면은 페이딩을 저희들이 오프하게 되면은 스루풋이 146Mbps 가량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런 데모를 통해 가지고 에지런트 UXM 장비에서는 36.51의 RCT 스펙에서 요구하는 8장 9장을 테스트를 위해서는 채널 페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채널 퀄리티, CSI 매저먼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또한 복잡한 테스트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원박스 장비에서 8장 9장에 대한 테스트도 상당히 용이하게 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수신 성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복잡한 부분을 UXM 장비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기존의 원박스 테스트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박정태 차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인데요. 디자인 베리피케이션은 흔히 이제 어떤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컨포먼스 테스트를 하기 전에 어떤 단말기를 개발하거나 칩셋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정해진 테스트 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에 정해진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합을 가지고 물리계층이나 다른 프로토콜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포먼스 테스팅에서 요구하지 않는 피처들까지 다 테스트를 해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단말기를 개발하거나 칩셋을 개발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하다 보면 파라미터를 또 일일이 다 바꿔야 되고 테스트 시간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UXM 장비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물리계층에 대한 어떤 구현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 프로토콜 레이어 쪽에 어떤 구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물리계층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원박스 테스터, 즉 장비단에서 난시그널링 모드라고 하는 컨셉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개발자분들이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하게 될 때 파워 레벨도 맥시멈 파워부터 미니멈 파워까지 쭉 수입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OFDMA 컨셉이다 보니까 리소스 블록을 상당히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복잡한 조합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컨포먼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정해진 리소스 블록의 조합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지만 DV 테스트를 할 때는 각각 경우의 수에 따라 다 테스트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파워 레벨이라든가 리소스 블록을 변경해 가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쉽게 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실제 테스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게 되거든요. 모듈레이션이나 코딩 스킴 역시 마찬가지고요. 맨 밑에 보시는 채널 포맷 인디케이터도 각각의 테스트별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기에는 메뉴 하나로 그냥 단순히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불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되어지는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각각의 코드워드별로 혹은 또 서브 프레임별로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든가 파워 레벨들을 다 병용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장비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소스 블록에 대한 사이즈, 즉 옵셋도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메뉴만 하나 바꿔서 숫자만 집어넣게 되면 쉽게 바꾸실 수 있게끔 지금 에지런트 UXM 장비가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박정태 차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리시버 테스팅 하는 데 있어서 다운링크 채널을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얼마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UXM 장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계속적으로 봐왔던 어떤 스루풋 화면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6Mbps로 스루풋이 맥시멈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풀로 장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맥스로 설정한 상태에서 맥시멈 스루풋을 확인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MCS 28로 각각의 서브 프레임별로 그리고 코드워드 1번과 코드워드 2번에 대해서 MCS 28을 전부 설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맥시멈 스루풋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onfigure All Subframe at Once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Configure Both 코드워드 부분을 모두 설정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부분 서브 프레임에서 저희들이 MCS를 바꾸게 되면은 모든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코드워드에 대해서 한 번에 설정이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프레임 7번에 코드워드 2번에서 MCS를 24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서브 프레임과 그 다음에 코드워드 1번과 코드워드 2에 대해서 모두 그 MCS가 24로 변경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한 후에는 스루풋이 127Mbps로 약간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Configure Both 코드워드 부분을 저희들이 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코드워드에 대해서만 그 MCS를 어떻게 적용할지 설정하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번 서브 프레임에서 MCS를 18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코드워드 부분만 MCS가 서브 프레임 0에서 서브 프레임 9번까지 그러니까 10개의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 MCS가 18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한 후에 저희들이 스루풋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루풋이 약간 감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지금 스루풋이 116Mbps 정도로 해서 스루풋이 감소하신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Configure All Subframe at Once하고 그 다음에 Configure Both 코드워드 부분을 저희들이 모두 다 설정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코드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MCS를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MCS 설정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브 프레임 6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코드워드에서 MCS를 일단은 15로 그 부분만 특정하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MCS 7번 그리고 코드워드 1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MCS를 다른 값으로 저희들이 손쉽게 바꾸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셀에서 서브 프레임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프라이머리 셀을 보게 되시면은 서브 프레임 컨피그레이션 외에 우측편에 보시면은 RB Allocation Detail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풀 스루풋 그러니까 맥시멈 스루풋을 위해 가지고 에지런트 UXM 장비에서 그 리소스 블락이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어져 있는지 실제 그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그림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서브 프레임 0번부터 서브 프레임 9번까지 그리고 리소스 블락 그룹별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은 토탈 RB가 리소스 블락이 몇 개가 어사인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리소스 블락이 50개의 사이즈가 할당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그 하단에 컨피그레이션 옵션이 있는데요.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그 연속적인 알로케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Configure All Subframe at Once 부분을 저희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리소스 블락 그룹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레임 0번부터 서브프레임 9번까지 리소스 블락 그룹을 3번부터 10번까지 현재 설정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토탈 리소스 블락이 24 정도로 해서 그 리소스 블락 사이즈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Configure All Subframe at Once 부분을 설정을 해제하게 되면은 특정 서브 프레임에 대해서만 우리가 리소스 블락을 할당하는 부분이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브 프레임 2번에서만 그 리소스 블락 그룹을 9에서부터 13까지 해서 어사인을 지금 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토탈 RB 수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프레임 2에서는 15로 변경이 되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연속적인 알로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Configure All Subframe at Once 부분을 모두 설정을 해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알로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리소스 블락을 할당하는 부분이 가능하고
손쉽게 해제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UXM 장비에서는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그 리소스 블락을 할당할 수가 있고, 또한 실망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리소스 블락만 할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퍼포먼스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어떤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LTA CA 기술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박정태 차장께서 마지막으로 에즐런트 UXM 장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에즐런트 UXM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운링크 150Mbps의 카테고리 4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카테고리 6, 혹은 7 이상의 높은 데이터 속도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장비 단에서 300Mbps의 다운링크와 업링크 단의 어떤 마이모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오더 마이모라고 해서 4x2라든가 4x4 마이모 기술들이 장비에서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계측 장비들과는 달리 하나의 장비 안에 두 개의 독립적인 셀을 가지고 있어야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 이제 완벽하게 지원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타사 장비와는 좀 더 차별되게끔 어떤 페이딩 부분이 장비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루프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또 하나 장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셋업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도 장비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 놨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에즐런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좀 낯익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X 시리즈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UXM 장비에서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이 지원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나 UXM을 쓰나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값에 대한 어떤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술만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비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LTA에 나와 있는 표준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지원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LTA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은 20메가 밴드위스의 캐리어가 5개까지 지원이 되게끔 이제 표준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셀이 각각 100MHz의 RF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캐리어를 하나의 셀에서 한 번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두 개의 독립적인 셀에 또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 에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FDD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쉽게 상용화가 될 TDD 기술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또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 장비 같은 경우는 FDD나 TDD로 넘어가게 될 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를 재부팅 해야 되게 되는데 에즐런트 UXM 같은 경우는 그냥 메뉴 하나만 바뀌면 FDD에서 TDD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다 슬롯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가 향후 좀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됐을 때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용이하게끔 이제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 UXM 장비 같은 경우는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어떤 지금 현재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하지만 그 부분도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E7580A UXM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말기를 개발을 하고 칩셋을 개발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장비라고 한다면 옆에 보시는 E6640A EXM 장비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난 단말기를 대량으로 양산을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안에 4개의 독립적인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장비를 가지고 4개의 단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공간면이나 테스트 속도면이나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에지런트 UXM과 EXM 장비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이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LTA 기술은 이제 UXM과 EXM 장비 외에도 어떤 컴포넌트 개발을 위해서 또 시그널 애널라이저라든가 또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또 필요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저희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질런트의 그 대표적인 제품인 시그널 애널라이저입니다. 그 화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X 시리즈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UXM 장비와 어떤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5개의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분석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컨티기어스, 난 컨티기어스, 즉 캐리어가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는 부분들을 다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챕터 6의 송신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이 장비 하나로 커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티기어스 얼로케이션, 즉 캐리어가 붙어 있을 때 뭐 채널 파워라든가 오큐파이드 밴드위스라든가 ACR 같은 부분들을 다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광대역의 측정을 요구하는 스피러스 에미션까지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다 측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컨티기어스 얼로케이션, 즉 그 캐리어들이 떨어져 있을 때 측정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큐뮬레이티브 ACR이라든가 큐뮬레이티브 SAM 같은 새로운 항목들에 대한 요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그 저희 X 시리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이런 측정 항목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그널 제너레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그 LTE, FDD라든가 TDD 쪽에 앞서 나간 기술들, 즉 뭐 5개의 컴포넌트 캐리어라든가 뭐 광대역의 시그널들을 생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즉 시그널 스튜디오라고 하는 에질런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저희 에질런트 시그널 제너레이터 계측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신호를 생성을 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는 동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무선 로지텍 마우스와 키보드 세트를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일정 범위 안에는 캐리어가 한정되어 있을 텐데요.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때 주파수 활동을 위한 정책이나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아시다시피 LTA라는 기술은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용자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3GPP 스탠다드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최대 5개의 캐리어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5개의 캐리어는 인접되어 있는 그 동일 밴드 안에서 연속적으로 5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밴드에 하나, 또 다른 밴드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LTA 기술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파수에 대한 어떤 할당 부분이 먼저 그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통신사에서는 밴드 어디에 어떤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뭐 2개 혹은 3개까지 사용을 해라 라는 그런 이제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허락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단말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통신사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게 됩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2개의 캐리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 내년쯤에는 3개의 컴포넌트 캐리어, 즉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법이 3개까지 지원되는 기법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컴포넌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3개의 다른 밴드에서 각각 하나씩의 캐리어를 모아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정태 차장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본 UXM 장비가 캐리어가 몇 개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밴드 3에 대해서, 그리고 3개의 밴드, 4개의 밴드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UXM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GBps까지 그 스루풋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 자체는 설계되어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다스크 밴드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다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비 자체가 프라이머리 셀 그리고 세컨더리 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셀에 대해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게 저희들이 3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사업자에서는 2 컴포넌트 캐리어에 대해서 CA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CC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4CC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저희 장비에서도 향후에는 다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박정태 차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모 단말의 경우, 다운로드 부스터의 경우 와이파이와 LTE 네트워크를 합쳐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LTE 부분만을 구분해서 성능 측정 및 검증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요청하신 질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프로드라는 기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데이터 서비스를 와이파이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 셀룰러 네트워크인 LTE나 3G 네트워크로 받을 것인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데이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와이파이와 셀룰러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게끔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마 단말기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선택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물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말기 쪽에 셀룰러 부분과 와이파이 부분을 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요구가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LTE 쪽만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LTE 쪽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 UXM 장비와 같이 물려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스트 기법은 이미 저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박정태 차장께서 또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 중에 UXM 장비에서 컨퍼런스 테스트 관련해서 GCF 항목도 지원을 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 에질런트에서는 WTM이라는 오토메이션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2G, 3G의 경우에는 8960 장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LTE에서는 저희들이 PFT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WTM에서 오토메이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UX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WTM을 이용해서 3GPP에 준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GCF에 밸리데이션 된 테스트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T4010S라는 시스템인데 RCT, RRM 그리고 PCT에 대해서 모두 테스트가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GCF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김태현 차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받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생산 현장에서의 요구 조건이 변경되면 이에 적합한 테스트 스테이션 구성 및 이전 버전과의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지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UXM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단말기나 어떤 칩셋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용을 하실 장비일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주셨던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EXM 장비가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장비와 실제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단말기 안에 들어가고 또 기술이 복잡하고 늘어나면서 테스트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기술을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요구가 되어지고요.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비용적인 측면과 바로 속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EXM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비 안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그 독립적인 모듈이 각각 단말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진 장비가 바로 EXM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XM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기지국 환경이라든가 실제 리얼한 환경에 맞게 설계가 돼서 랩 안에서도 단말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립적인 두 개의 컴포넌트 캐리어가 하나의 장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페이딩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데이터 스루풋도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는 칩셋에서 지원되는 맥시멈 데이터 스루풋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단에서는 UXM 장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박정태 차장께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말 CM 환경이 그 IPv6 환경일 경우에도 그 변경 없이 IPv4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그 IPv6에서 동일하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IPv4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32비트로 그리고 IPv6는 128비트로 어드레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IPv6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픽스, 그 다음에 IID라고 그래가지고 어드레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IPv4에서 IPv6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상당히 그 쉽지 않게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지 그 상당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Pv4에 대해서 혹은 IPv6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IPv4, IPv6 모두에 대해서 단말기에 그 어드레스를 어사인하고 테스트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이제 8월 1일부터 계측기 사업 부분이 분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에지런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그 계측기 사업부가 있습니다. 전자통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생명 부분이 있는데 8월 1일부터 그 화학생명 부분은 그냥 에지런트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요.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친숙해하는 부분인 전자통신 계측기 사업 부분이 이제 키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8월 1일부터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날씨도 좋고 금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못 드리게 되는 점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질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요. 발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에 웹에 이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레코딩한 버전하고 발표 자료는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